안녕하세요. 국어의 문 3, 4월 3주차 어근과 접사 이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형태소, 단어 이거에 이어서 어근과 접사라는 새로운 파트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잠깐 목차만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목차를 보시면 이론이 이번 주 배우는 어근과 접사, 그리고 단일어와 복합어, 그리고 세말의 형성 원리 이렇게 앞으로 남았습니다. 자,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마지막에 할 세말의 형성 원리 여기가 바로 목표 지점이고 그걸 위해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밟아 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품사랑은 조금 다른 게 품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식어는 뭐 시험 망쳐도 에이 뭐 이거는 그냥 됐고 그 다음에 뭐 관계만 잘하면 되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죠. 다시 말하면 각 품사가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가능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하는 어근 접사부터는 차곡차곡 한 단계씩 쌓아가서 마지막 단계까지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중간에 이번 거는 망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둘래 이렇게가 안 되는 단원들입니다. 앞에 거가 망하면 뒤에 거까지 학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할 수 있을 때 공부를 해두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쌓이게 되냐면요. 자, 마지막에 할 세 말의 형성 원리 보시면 이 세 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말을 만들어내는 것에 여러 가지 원리들을 볼 건데요. 그 새롭게 말을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리가 바로 단일어와 복합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복합어가 사실은 이제 새 말을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고요. 자, 그러면 새 말을 만들어내는 방식인 이 복합어에서 블럭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벽돌이 되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게 어근과 접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근과 접사는 이게 그 목적은 반드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근과 접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개의 요소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으니까 그 요소들 안에서 어근과 접사가 어떤 것들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헛기침과 기침감기에서 우리 형태소 분석 한 적 있었죠? 자, 그러면 형태소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헛기침은 헛과 기침으로, 기침감기는 기침과 감기로 이렇게 나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기침과 감기죠. 자, 요런 애들을 전부 다 어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근자는 뿌리 근자예요. 그래서 단어에서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 단어에서 중심 의미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지 못하고 다른 말에 붙어서 어떤 의미만 살짝 더해줄 뿐인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헛이죠. 요런 애들을 접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어근은 단어에서 어떤 구체적인 부분을 이루는 것들 또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 중심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어근은 뭐입니까? 무슨 형태소입니까? 네, 바로 실질 형태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접사는 뭐에 해당할까요? 접사는 구체적인 대상 같은 것들을 전혀 가리킬 수 없고 의미를 약간 조정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근과 접사를 가지고 이제 나눠보긴 했는데요.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 개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면 그 새로운 단어에 무엇은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네, 어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새롭게 형성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어근에다가 여기에 플러스 어근이 더 붙어가거나 아니면 이 어근에 접사가 붙는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근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어근이 더 붙거나 아니면 접사가 붙거나 둘 중에 하나인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는 단어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네, 접사에 접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건 아주 나중에 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어근이 가장 필요하고 그 어근에 어근이 붙느냐 또는 접사가 붙느냐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단어가 형성된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부분 한번 좀 차근차근히 한번 볼게요. 자, 어근은 아까 말했듯이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중심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였고요. 자, 밑에 있는 예시에서 어떤 게 어근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바다라는 단어의 어근은 뭐죠? 네, 바로 바다고요. 꽃병이라는 단어에서 어근은 꽃과 병이 둘 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이 어근입니다. 색종이라는 단어에서 어근은 색과 종이고요. 나무꾼이라는 단어에서 어근은 나무 하나뿐입니다. 꾼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지 못하는 거죠. 자, 어근의 특성 한번 볼게요. 어근은 홀로 단어를 이룰 수 있다. 단 용언의 어간이 어근인 경우에는 홀로 단어를 이룰 수 없으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어근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어근 혼자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단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실질 형태소라고 했잖아요. 자, 위에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실질 형태소는 그 안에 어떤 형태소와 어떤 형태소가 있었죠? 네, 실질 형태소 안에는 자립 형태소도 있었고요. 의존 형태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립 형태소라면 그대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단어가 될 수 있고요. 의존 형태소라면 그 자체로 단어가 될 수는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단어가 될 수 없는 의존 형태소 뭐가 있었죠? 바로 용언의 어간이 있었죠. 예를 들면 먹, 짝대기 이런 애들인 거죠. 자, 이런 애들은 실질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단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근은 단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단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단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접사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접사는 형식 형태소라고 했었죠. 자, 이 형식 형태소는 무슨 형태소이기만 합니까? 의존 형태소이기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 형태소는 그 자체로는 단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접사의 경우에는 단어가 될 수 없고요. 어근의 경우에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단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꼭 구분을 해주세요. 자, 밑에 있는 이 박스를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감나무를 형태소 분석하면 감과 나무로 나뉘고요. 자, 여기서 어근은 어느 거죠? 감과 나무 각각이죠. 자, 이 어근인 감과 나무는 그 자체로 둘 다 단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 먹었다, 나무 자란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날개라는 단어를 형태소 분석하면 날 짝대기 그리고 짝대기 개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에서 어근은 어느 겁니까? 날 짝대기 이 부분이 어근이죠. 자, 그런데 이 어근의 경우에는 혼자서 단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근의 경우에는 이렇게 혼자서 단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는 단어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어근은 이거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근하고 접사 중에서 어느 게 더 비중이 크고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네, 당연히 접사가 훨씬 더 어려워 보이죠. 네, 접사가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접사는 조금 신경 써서 익혀주도록 해주세요. 자, 접사는 먼저 실질적인 의미 없이, 자,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형식 형태소구나 알 수 있겠죠. 항상 다른 어근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고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헛소리에서 접사가 어느 걸까요? 네, 헛짝대기 이 부분일 거고요. 덧버선은 덧과 버선으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접사는 덧짝대기가 되겠죠. 욕심꾸러기는 욕심과 꾸러기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접사는 꾸러기가 될 거고요. 나무꾼은 나무와 꾼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접사는 뭐뭐꾼 이렇게 되겠죠.
자, 접사의 특징 봅시다. 반드시 붙임표를 붙여야 하는 의존 형태소이고요. 그래서 혼자서 단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밑에 보시는 햇밤에서 접사는 햇짝대기 이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햇짝대기는 혼자서 단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를 해놔서 얘 혼자 이렇게 햇짝대기만 써놓으면 비문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햇짝대기 얘는 혼자서는 쓸 수 없고요. 반드시 뒤에 다른 어근이 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햇과일이나 햇곡식처럼 이렇게 어근과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였죠. 자, 접사의 기능 보겠습니다. 접사는 특정한 뜻을 더해주거나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자, 특정한 뜻을 더해준다. 자, 예시를 보시면 우리 사과가 뭔지는 다들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풋이라는 접사를 붙이면 풋사과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깁니다. 자, 이 풋사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아직 덜 익은 사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풋이라는 접사는 아직 덜 익은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런 뜻에서 특정한 뜻을 더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도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별표 쳐주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한다. 자, 우리 요거를 보기 위해서 조금 상세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를 한번 자, 동사 먹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활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먹다, 먹고, 먹으면, 먹자, 먹니, 먹는 등등등 이렇게 나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단어들은 전부 다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자, 아빠네 학원에서는 다른 단어다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정답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 이것들이 전부 다 다른 단어라면 사전에 따로따로 실려야겠죠. 그런데 사전에는 실제로는 무엇만 실립니까? 네, 대표로 먹다라는 얘만 실리고 이렇게 사전에 대표로 실리는 이 형태를 뭐라고 불렀었죠? 기본형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래서 나머지를 전부 다 사전에 싣지 않는 이유는 먹다와 같은 단어일 뿐이지 뭐만 다르기 때문입니까? 형태만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단어들은 전부 다 같은 단어이고요. 다만 거기에서 뭐만 다를까요?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자, 이거 뭐랑 똑같냐면 선생님이 어제는 보라색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왔는데 오늘은 빨간색 옷을 입고 머리를 묶고 왔어요. 자, 모양이 달라졌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본질은 똑같은데 모양만 달라졌다, 형태만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애들이 바로 이 먹다 먹고 먹으면 얘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품사도 어떻습니까? 같죠. 얘들은 동사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형태 변화를 담당하는 애들이 바로 누굴까요? 자, 뭐까지는 다 똑같고 형태 변화가 되는 애들은 이 뒷부분에 있는 다고 으면 자니는 얘들이죠. 이런 애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미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어미는 뭘 하는데 기여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어미가 바뀌었다고 해서 단어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미는 뭐만 하는 거죠? 형태만 변화시키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접사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접사 이를 붙여서 어근에 접사를 붙인 형태의 먹이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먹이가 뭔지 다들 알죠? 동물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먹이는 품사가 뭐죠? 먹이는 품사가 명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먹다 먹고 먹으면 얘들하고 같은 단어가 될까요? 다른 단어가 될까요? 네, 다른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전에도 따로 실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먹이는 품사가 바뀌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라는 요 부분이 바로 접사인데 이 접사의 역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접사라는 거는 선생님이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처럼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이 이와 같은 접사의 경우에는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사와 어미의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어미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지 않지만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 차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요 박스 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웃짝대기. 자, 얘는 웃다라는 용언의 어간이죠. 그런데 이 웃다는 원래 품사가 뭡니까? 동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음이라는 접사가 여기에 웃에다가 더해지니까 웃음이라는 명사가 됐네요. 그래서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접사였습니다. 자, 접사의 종류는 그냥 크게 두 가지.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접두사, 접미사인데요. 자, 여러분 무슨 두자에 무슨 미자일까요? 네, 당연히 머리 두자고요. 꼬리 미자입니다. 자, 그러면 접두사는 어디에 붙는 걸까요? 어근 뒤에 어근 죄송합니다. 어근 앞에 접두사 머리 쪽에 붙는 거고요. 접미사는 어근 뒤에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접두사의 경우에는 뒤쪽에 어근이 붙기 때문에 접두사 뒤쪽에 붙임표가 붙고요. 접미사는 앞쪽에 어근이 붙기 때문에 접미사 앞에 붙임표가 붙습니다. 자, 예시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홀몸이라는 단어와 애호박이라는 단어에서 접사인 홀과 애는 둘 다 앞쪽에 붙어 있죠. 이런 애들이 접두사고요. 그래서 뒤에 어근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홀짝대기, 애짝대기 이런 식으로 이 붙임표가 뒤쪽에 붙습니다. 자, 그리고 먹이의 이, 멋쟁이의 쟁이가 바로 접사인데요. 자, 이렇게 뒤쪽에 붙는 접사를 접미사라고 하고요. 이 뒤쪽에 붙는 접미사는 어근이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짝대기 이, 짝대기 쟁이처럼 이 붙임표가 앞쪽에 붙습니다. 어근과 접사의 공통점 한번 볼게요. 어근과 접사 모두 단어의 형성에 기여합니다. 자, 이거 오늘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어근과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단어 형성에 기여하고요. 자, 원래 발이라는 어근으로 그냥 혼자서 단어가 될 수 있었지만 여기에 맨 짝대기라는 접사가 결합해서 맨발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였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어근과 접사였습니다. 자, 추가 개념은 아까 품사 바꾸는 어미 하면서 이미 다 설명을 했던 건데요. 그냥 한번 훑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접사와 어미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의미는 접사라는 거는 어근에 결합해서 새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이라는 뜻이고요. 어미는 가변어가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기능상으로 접사는 자, 이거 계속해서 나왔죠. 단어의 형성에 기여한다면 어미는 뭐 하는 애들이죠? 단어를 활용시키는 애들이었죠. 형태를 변화시키는 애들이죠. 자, 그리고 형태 변화상의 특성, 접사는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어미는 형태 변화가 있죠.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야, 뭔가 무시무시한 게 나온다 싶겠지만 여러분 너무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 접사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전부 다 외우라거나 그런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어떤 접사나 어근이 결합해서 나와 있는 단어를 주고 이게 접사냐 어근이냐를 물었을 때 접사인지 어근인지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목록도 쭉 보면서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서 익숙한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접사를 보시고 그 접사가 대강 어떤 뜻일지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그런 추측을 해본 다음에 의미에 나와 있는 실제 의미를 보시고 비교를 해본 다음에 크게 다르지 않으면 정확하게는 이런 뜻이지만 대충 그런 뜻 맞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의미랑 꽤 많이 다르다. 그러면 그때는 체크를 해서 조금 유의 깊게 보시고 암기도 하시면 좋겠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뜻을 대강은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게살구는 자, 여러분 이 게살구가 게로 살구 만든 거 아니잖아요. 자, 이 게살구가 뭘까요? 야생 상태에서 자라는 살구를 게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 상태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개떡 개꿈에서 개는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날생선 날고기에서 날은 익히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덧니 덧버선 덧신에서 덧은 겹쳐서 난다 또는 겹쳐 있다 그런 뜻이 있죠. 맨발 맨땅 맨주먹은 다른 것을 걸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 있죠. 새빨 같아 시꺼멓다 해서 새와 시는 어떤 색감 같은 것들이 짙거나 또는 선명할 때 새나 시라는 표현을 쓰죠. 잔가지, 잔꾀, 잔머리에서 잔은 자질구레하고 짜잘한 거 그런 느낌을 주죠. 치뜨다, 치솟다 얘들은 위로 뭔가 뜨고 위로 솟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라는 뜻이 있고요. 풋과일, 풋나물에서 풋은 얘들은 아직 덜 익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고요. 풋사랑에서 풋은 덜 익었다라기보다는 아직 미숙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한걱정에서 한은 아주 크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면 한겨울 한밤중에서 한은 한창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헛소문 헛고생 헛디디다에서 헛은 실속이 없는 안에 뭐 딱히 별게 없는 이유 없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홀몸, 홀아비, 홀어머니에서 홀은 이거는 혼자라는 그런 뜻이 있죠. 군말, 군침, 군소리에서 군은 쓸데없이 덧붙여진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자, 알밤, 알수박에서 알, 요거 많이들 틀립니다. 자, 이 알밤과 알수박에서 알은 여러분들이 동글동글하니까 알처럼 생겨서 알 아닌가요?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겉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제거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알밤은 무슨 밤인 거죠? 까놓은 밤인 거죠. 껍질을 깐 밤을 알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자, 여러분 샤워할 때 옷 벗고 샤워를 하죠. 옷 입고 샤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그럴 때 뭐가 되어서 샤워를 합니까? 알몸이 되어서 샤워를 한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 알몸이라는 게 여러분 몸이 알처럼 생겨서 알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옷을 벗어서 알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겉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제거했다라는 그런 뜻을 쓸 때 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민문이 민소매에서 민은 그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약간 좀 슬프지만 이 민자가 들어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죠. 민머리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게 대머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머리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들짐승 들국화에서 들은 야생의라는 그런 뜻이고요. 짓밟다, 짓누르다라는 짓누르다에서 짓은 마구, 몹시, 함부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되돌아가다, 되넘겨짚다, 되살리다에서 되는 도로, 거꾸로, 반대로 이런 뜻이 있고요. 드넓다, 드세다에서 드는 높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햇감자, 햇병아리에서 햇은 그해 처음 나왔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는 얼마 안 됐다는 뜻도 있습니다. 애호박, 애벌레에서 애는 애기, 그쵸? 어린 또는 작은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미사를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전미사는 좀 별표를 쳐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품사를 바꾸는 접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미사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예시를 역시 보면서 무슨 뜻일지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날개 덮개 지우개에서 개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네, 도구라는 뜻이 있죠. 굵기, 달리기, 크기에서 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자, 요거 조금 어려운데요. 자, 이게 바로 품사를 바꾸는 전미사입니다. 명사로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인 거죠. 자, 녹음기 주사기에서 기는 기구, 도구라는 뜻이고요. 땜장이 옹기장에서 장인은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장인은 장인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가진 사람이고요. 자, 겁쟁이, 멋쟁이에서 쟁이는 그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관상쟁이에서 쟁이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낮잡아서 부를 때 이런 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관상 보는 사람을 좀 낮잡아서 부를 때 관상쟁이, 점 보는 사람을 낮잡아서 부를 때 점쟁이, 그림 그리는 사람을 낮잡아서 부를 때 그림쟁이, 글쟁이 이런 식으로 낮잡아서 그 직업을 가리킬 때는 이 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가위질, 손가락질에서 질은 그걸 가지고 하는 행위라는 뜻이고요. 장난꾸러기, 욕심꾸러기에서 꾸러기는 그것이 심한 사람을 말하고요. 살림꾼, 소리꾼, 낚시꾼에서 꾼은 그 일을 잘하는 사람 또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기대치, 최대치에서 치는 무슨 값이라는 뜻이죠. 풋내기, 시골내기에서 내기는 그 지역에서 나서 그 지역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투성이, 흙투성이에서 투성이는 그게 많은 상태를 말하고요. 울보털보에서 보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 귀염둥이, 바람둥이에서 둥이도 특성을 많이 가진 사람, 선생님, 부모님에서 님은 높이는 의미, 얌체족, 하공족은 어떤 무리를 가리키는 의미, 게으름뱅이, 주정뱅이에서 뱅이도 특성을 가진 사람, 몸치, 기계치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이제 다 살펴보긴 했는데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요거 잠깐만 볼게요. 자, 풋내기 잠깐 볼까요? 자, 풋내기가 조금 특이한 예외적인 단어입니다. 얘가 바로 자, 풋과 내기 이렇게 두 개의 접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접사끼리만 결합해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자, 요거는 다른 학교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신천중, 그리고 휘문중, 중동중, 숙명여중, 그리고 대청중 이런 학교들은 조금 문법이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외적인 것들도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뒤에 나오는 3, 4, 5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 3, 4, 5번은 작년까지는 국어문에 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이거를 국어문에 실은 이유는 역시 작년에 어려운 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신천중, 대청중, 숙명여중, 중동중, 휘문중 이런 학교들에서 이것들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5학교는 반드시 이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서 학습을 조금 꼼꼼히 해주도록 하시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역시 뭐 암기를 하라거나 또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명사파생 전미사인지 부사파생 전미사인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익히라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는 하셔야 돼요. 원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생소한 전미사들이 있습니다. 자, 돌짝대기 요게 나왔는데 자, 이거는 작년에 중동 중에서 돌미역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이 접사냐 어근이냐를 물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를 어근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돌에서 나는 미역인 줄 알고 있었던 건데요. 자, 이 돌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톤, 돌멩이 그런 뜻의 돌이 아니고요. 접사 돌입니다. 요건 아까 개 살구 할 때 개랑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품질이 떨어지거나 야생으로 자란다라는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양식한 게 아니라 야생으로 자란 것들을 돌미역, 돌배, 돌미나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접사가 붙은 애들이란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뭐뭐 뜨리다 얘는 휘문중에서 나왔었는데요. 동사 어근이나 어근 뒤에 붙어서 그걸 강조하거나 힘주어서 말하는 뜻을 덧붙이는 게 뜨리다죠. 그래서 깨뜨리다, 밀어뜨리다, 깨다, 밀다보다 좀 더 세게 말하는 거죠. 자, 가로 머시기 하는 얘들도 휘문중에서 나왔는데요. 자, 가로졌다, 가로채다 할 때처럼 뭔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하거나 또는 흐름을 막을 때, 그럴 때 가로 머시기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접사였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들, 요거는 신천중에서 나온 접사였는데요. 사람들, 너희들, 아이들처럼
복수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였죠. 자, 그리고 뭐뭐것 얘는 어느 학교에서 나왔는지 지금 기억 안 나는데요. 이것도 조금 특이한 접사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이런 뜻으로 어떤 행동의 한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힘껏, 마음껏, 지금껏, 여태껏, 마음껏 요런 식으로 많이들 쓰죠. 그래서 되는 데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파생전미사는 여러분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이 파생전미사라는 것 자체가 품사를 바꾸는 전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으면 되냐면 품사가 바뀌었다라는 것만 눈치를 채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원래 품사 이런 거 어간에다가 이게 붙어서 품사가 바뀌었네 또는 명사 품사였는데 이게 붙어서 품사가 바뀌었네 이런 것들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사가 바뀌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먼저 한번 훑어봅시다. 꿈을 꾸었다 해서 꿈은 꾸다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그 접사 미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동사에서 명사가 됐고요. 웃음은 웃다라는 동사에서 명사가 된 거고요. 달리기는 동사에서 명사가 됐죠. 먹이도 동사에서 명사가 됐죠. 길이는 길다라는 형용사에서 명사가 됐죠. 높이는 높다라는 형용사에서 명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파생 전미사는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나요? 자, 우리 품사할 때였습니다. 빠르게는 형용사이지만 빨리는 부사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이희리가 붙으면 부사가 되는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때 했던 이희리 중에서 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희 두 개만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다. 길이가 지금 남는다라는 용언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인데 원래는 어디에서 온 거죠? 길다라는 형용사에서 이렇게 부사로 바뀐 거죠. 자, 높이는 높다라는 형용사에서 부사가 된 거고요. 깨끗이는 아마도 깨끗이라는 명사에서 이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 같고요. 일찍이도 일찍이라는 명사에서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희는 역시 이것도 부사로 만들어주는 건데 열심이라는 명사에 희가 붙어서 열심히라는 부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동사 파생 전미사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뭐뭐하다 이거 많이들 나와요. 자, 공부라는 명사에 하다가 붙어서 공부하다라는 동사가 됐고요. 전달이라는 명사에 하다가 붙어서 전달하다라는 동사가 됐죠. 자, 그런데 하다가 동사로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하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구분해 주세요. 자, 건강이라는 명사에 하다가 붙어서 건강하다라는 형용사가 됐고요. 반짝반짝이라는 부사에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새라는 관형사에 롭다가 붙으면 새롭다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슬기라는 명사에 롭다가 붙으면 슬기롭다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아름이라는 명사에 답다라는 접사가 붙어서 아름답다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정의라는 명사에 답다가 붙어서 정답다라는 형용사가 되죠. 자, 이런 것처럼 전부 다 품사가 바뀌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동사동 전미사 사실 정말 이것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작년에 신천 중에서도 나왔고요. 다른 학교 몇 군데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합시다. 자, 먼저 사동이라는 거는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가 밥을 먹다라고 하면 누가 밥을 먹는 게 되죠? 엄마가 밥을 먹는 게 되죠. 자, 그런데 똑같이 엄마가를 주어로 했는데요. 밥을 먹이다라고 하면 누가 밥을 먹게 되는 겁니까? 엄마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동생에게 라고 했을 경우에 이 동생이 밥을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먹다에서 먹이다로 이 사동 전미사가 더해지면 주어가 원래는 그 일을 하다가 이 사동 전미사가 붙은 경우에는 주어가 그 일을 시키는 역할로 바뀌게 돼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전미사를 사동 전미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동 전미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피동 전미사라는 거는 행동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행동을 당한다라고 그냥 할게요. 편하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냥꾼이 토끼를 잡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잡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냥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냥꾼이, 자, 주어 똑같습니다. 토끼에게 잡히다. 자, 거대 토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잡는 쪽이 누굽니까? 토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는 그대로이지만 이 피동전미사 히가 들어가게 되면서 주어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서 그 행위를 당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접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따로 다뤄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뭐 디테일하게 막 원리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강 사동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 거기에다가 플러스 에 그리고 피동전미사는 이히리기 그 정도만 익혀두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본적인 건 다 배웠는데요. 자,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짠 하고 지금 퀴즈가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접사가 쓰인 것을 모두 고르면 몇 번일까요? 자, 잠깐 뭐 이렇게 스탑 버튼을 눌러놓고 생각한 뒤에 여러분 나름대로 번호를 정한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보세요. 자, 정답은 3번, 4번, 6번입니다. 자, 학원에서 요 문제를 풀었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7번을 제외하고 거의 다 손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새도 접사였던 것 같고 군이라는 접사도 있었던 것 같고 날이라는 접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새라는 접사는 어떤 의미로 쓰였죠? 뭔가 색깔이 짙거나 선명할 때 새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리고 날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익히지 않은 이라는 뜻이었었죠. 군은 어떤 소리였습니까? 쓸데없는 이라는 뜻이었었죠. 자, 그런데 새색시에서 새는 뭘까요?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새 옷 할 때 이 새는 관형사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의 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는 접사가 아니라 어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new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근이고요. 자, 그리고 군옥수수에서 군은 어디에서 왔냐면 여러분 군옥수수가 뭐일 것 같습니까? 구운 옥수수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에서 온 걸까요? 굽다에서 구운으로 거기에서 군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구운이라는 뜻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어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짐승에서 날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날짐승은 새를 뜻하는 거예요. 새. 날아다니는 새. 네, 그래서 이 날은 fly, 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 할 때 날처럼 똑같이 뭐가 되는 거죠? 어근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먹는다에서 먹은 어근인 거 다들 알고 있죠? 는다는 그럼 정체가 뭘까요? 는과 다가 각각 어미죠. 그리고 어미는 접사랑 다른 거였죠. 그래서 틀린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4번, 5번, 3번, 3번, 6번이었고요. 자, 요 문제가 사실은 작년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다 모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들은 정말 헷갈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개념 부분에서 요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접사와 어근의 구별 요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쭉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새라는 요 표현에는 어근 새가 있고요. 접사새가 있는데요. 어근새는 새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새해, 새싹, 새신부의 새는 어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접사새는 매우 짙고 선명하게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새파랗다, 새노랗다 해서 새는 접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는
어근군이 있는데요. 요거는 굽다에서 굽에다가 은이 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어근이고요. 접사군이 있습니다. 자, 어근군은 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군고구마 군밤 할 때 군이고요. 그 다음에 접사군은 쓸데없는 덧붙여진이라는 뜻이 있고요. 군말 군살에서 군이 바로 이 접사군입니다. 날도 마찬가지로 날다의 어근인 날이 있고요. 접사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근날은 날다라는 뜻이고요. 날짐승 할 때 날입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접사날은 익히지 않은 또는 가공하지 않은 날것에라는 뜻이 있고요. 날고기, 날 생선할 때 날, 이런 애들은 접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OX 퀴즈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시고요. 다 푼 다음에 다시 문제풀이를 보도록 할게요. 잠깐 스탑 버튼 눌렀다가 풀고요. 틀린 거는 고치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풀었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5조. 한 단어를 이룰 수 있죠.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5였습니다. 자, 3번은 X조. 그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더하기 어떤 역할도 수행합니까? 품사를 바꾸는 기능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그런 뜻만, 그런 기능만 수행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X조. 자, 접사개수는 다릅니다. 물병에서는 접사 0개조, 물병 둘 다 어근이고요. 햇밤에서는 얘 하나가 접사죠. 그래서 1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X조. 마구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사는 짓이었죠. 자, 그 다음에 6번에서는 O 맞고요. 7번은 X입니다. 품사 바꾸는 기능하는 접사는 접두사가 아니라 접미사였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5입니다. 9번도 5고요. 10번 5고요. 11번은 X입니다. 자, 여기에서 장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죠? 관련 기술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거였죠. 그래서 장인에서 나온 표현이다라고 했었죠. 자, 반면에 쟁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특성을 가진 사람을 뜻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2번에 5고요. 13번은 X입니다. 자, 이 날이 모두 접사인 거는 아니죠. 자, 날개에서 날은 접사가 아니라 어근입니다. 그래서 모두 접사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도 X입니다. 자, 모두 어근이라고 했는데요. 군반만 어근이고요. 군침에서 군은 접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어근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15번은 O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요거를 해둬야 나중에 우리가 할 단일어 합성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공부 좀 열심히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일 앞에 나온 2페이지만큼은 반드시 꼭 학습을 꼼꼼하게 암기해서 해주도록 하시고요. 뒤에 나와 있는 접사 목록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예시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뜻을 새겨가면서 꼭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의미가 좀 생소한 것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틀리지 않도록 꼭 여러 번 익히도록 해주세요. 네,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에는 제시 없도록 테스트 준비 꼼꼼하게 해오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